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지적 장애를 가진 20대 아들을 두었습니다. 아들과 저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남편은 일 때문에 부산에 있고요. 아들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일상적인 일을 느리게 해낼 뿐, 기다려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회사 일이 끝나고 친구를 만나러 가서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연락이 된 아들은 친구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낸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메시지 하나에 저는 아들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버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엄마니까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보석 같은 이야기와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외출 후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을 꺼내 아들 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일찍 끝났어.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평소처럼 금방 답장이 올 줄 알았는데 화면은 조용했습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왠지 불안함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우리 현우는 항상 제 메시지에 즉각 반응하는 아이거든요. 물론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시간이라 바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짬을 내어 짧게라도 답장을 보내는데 말이죠. 차 키를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어요. 20대 초반인 현우는 지적 장애가 있지만 늘 밝고 성실했어요. 대형마트에서 성실히 일하며 가족에게 늘 웃음을 선사하는 아이였죠. 그런 현우가 연락이 없다는 건 뭔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일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자꾸만 현우 생각이 났어요. 결국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우야, 괜찮니? 엄마가 조금 걱정되네. 그래도 답장은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오후 풍경이 왠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시계는 어느덧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자신의 불안함을 떨쳐내려 애썼죠. 일이 바쁘거나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을 수도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부산에서 일하는 남편 정우는 출장 중이었지만 제 목소리에서 불안함을 감지했나 봅니다. 괜찮을 거야. 내가 현우 마트에 전화해 볼게. 정훈의 목소리에 잠시 안도했어요. 하지만 10분 후 정훈에게서 온 전화는 제 불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현우가 출근하지 않았대. 어제 퇴근할 때는 아무 말도 없었다고 하네. 제 손에서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급히 사무실을 나서며 동료에게 제 일정을 부탁했습니다. 현우의 원룸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하루가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죠. 신호등 앞에서 멈춰서서 다시 한번 현우의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누구도 받지 않았습니다. 원룸 앞에 도착해 관리인에게 현우의 소식을 물었어요. 어제 저녁에 나가는 걸 봤어요. 친구들이랑 만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관리인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죠. 현우에게 친한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장애가 있는 현우는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가족 외에는 깊은 관계를 맺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비상키로 현우의 방문을 열었을 때 방은 깔끔했지만 묘하게 어색했어요.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옷장도 평소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 노트북이 사라진 것이 눈에 띄었죠. 방 구석구석을 살피며 불안감을 억누르려 애썼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낯선 영수증 몇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가의 전자제품 구매 내역이었어요. 현우가 이런 걸 샀다고? 눈썹이 찌푸려졌죠. 현우는 평소 검소한 생활을 했고
큰 돈을 쓰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서랍 한쪽에서 발견한 메모장에는 낯선 이름들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번호 중 하나를 눌렀어요.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현우의 어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갑자기 전화가 끊겼어요. 이상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으로 현우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있어.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현우의 평소 문자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현우는 항상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하고 맞춤법이 종종 틀리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 메시지는 지나치게 간결하고 정확했습니다.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어디 있는지 알려줘. 지금 엄마가 데리러 갈게. 반응은 없었어요. 남편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현우가 아닌 것 같아. 정훈은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일단 내가 경찰 동료에게 연락해서 현우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 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묻어났죠. 현우의 방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낯선 옷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비싼 브랜드 제품들이었죠. 현우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었습니다. 제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현우의 통장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 달 전부터 현우의 계좌에서 큰 금액이 여러 차례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고 낯선 대출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절대 현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엄마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정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우의 휴대폰은 서울 외곽의 한 모텔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혔어. 남편은 서울 경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경찰을 보내고 있어. 말없이 자동차 키를 쥐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 보였습니다. 모텔로 향하는 길, 제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현우의 번호가 아닌 낯선 번호였습니다. 메시지를 열자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그곳에는 현우가 누군가에게 폭행당하는 사진이 있었고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손이 떨렸어요. 차를 길가에 세우고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현우의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어요. 본능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메시지 마지막 줄이 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경찰에 알리면 아들은 죽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로펌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로서 범죄자들의 협박에 굴복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변호사가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 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현우가 납치됐어. 제 목소리는 깨어질 듯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편 편의 날카로운 숨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경찰입니다. 프로파일러지요. 그는 몇 초간 침묵했지만 곧 프로파일러로서의 본능이 깨어났나 봅니다. 사진을 내게 보내. 그리고 모텔로 가지 마.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가. 남편의 말대로 방향을 틀었어요. 도로는 저녁 러시아워로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법률가로서의 냉정함을 되찾으려 노력했어요. 누가 왜 현우를 노렸을까? 현우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이었고 누군가 이를 악용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 신속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 정훈의 동료들은 이미 대기하고 있었고
곧바로 납치 사건 대응 프로토콜이 가동되었습니다. 범인들의 메시지를 보여주었고 디지털 포렌식 팀이 즉시 분석에 들어갔어요. 최근에 현우에게 특별한 변화가 있었나요? 수사관의 질문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떠올랐어요. 약 2달 전 현우가 새로운 SNS 앱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일이요. 평소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워하던 현우가 열심히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SNS를 통해 만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무심했던 거죠. 제 목소리에 자책감이 묻어났어요. 수사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최근 취약계층을 노리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현우 씨를 찾아낼 겁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경찰서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커피잔을 손에 쥐고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현우가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들었죠. 정우는 화상통화로 계속 상황을 확인하며 다음 날 아침 첫 비행기로 서울에 도착하겠다고 했어요. 민지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현우 씨의 SNS 계정을 확인했는데 최근 자주 대화한 사람들의 목록을 찾았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여주었고 그곳에는 현우가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들의 프로필이 있었어요. 대부분 현우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프로필을 가리켰어요. 이 사람 현우 방에서 찾은 메모장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던 사람이에요. 형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김 씨라고 하네요. 이미 몇 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입니다. 수사의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휴대폰으로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동영상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누르자 현우가 모텔 방으로 보이는 곳에 갇혀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심하게 닫혀 있었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5천만 원을 내일 아침까지 보내지 않으면 다음 영상은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님. 제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들은 제가 변호사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배경음으로 들리는 소리를 통해 위치를 추적하려 했어요. 벽에 기대어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니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야. 새벽녘 경찰은 마침내 모텔을 특정했어요. 영상 속 창문으로 보이는 간판의 일부와 배경 소음을 통해 위치를 좁힌 거죠. 특수부대가 급파되었고 경찰서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마침내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현장 확보. 하지만 인질은 없음. 반복합니다. 인질은 현장에 없습니다. 모텔 습격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아침, 경찰서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붉은 눈으로 수사 상황판을 응시하고 있었죠. 정훈이 공항에서 바로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때로는 말보다 포옹이 더 많은 위로가 되는 법이죠. 범인들이 우리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훈이 수사팀에 합류해 말했습니다. 그는 프로파일러로서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단순 납치범이 아닌 조직적 범죄 집단입니다. 현우를 표적으로 삼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현우의 사진을 손에 쥐고 생각에 잠겼어요. 변호사로서 많은 범죄자들을 상대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족이 위협받는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현우처럼 취약한 사람들을 노리는 신종 범죄가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SNS로 접근해서 신뢰를 얻고 금전을 갈취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 정훈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죠.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잡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변호사님, 아들을 보고 싶으시면 경찰은 빼고 혼자 오세요. 위치를 보내드릴게요. 경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고 위치 추적도 시도 중이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선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세요. 잠시 침묵 후 현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도와줘. 그 짧은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돈은 준비했어요. 하지만 아들을 먼저 보여주세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상대방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변호사님, 무슨 수작이에요? 협상은 없어요. 1시간 후에 위치를 보내드릴게요. 혼자 오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경찰 작전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우는 프로파일러로서의 경험을 살려 범죄자들의 심리를 분석했어요. 그들은 민지가 혼자 오길 원하지만 실제로는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적은 단순히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훈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어요. 김 씨의 과거 행적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최근 출소한 사기범이고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형사가 보고했습니다. 그의 패턴은 항상 비슷해요. SNS로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금전을 갈취하고 협박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마셨어요. 하지만 왜 현우를 납치까지 했을까요? 평소 패턴과는 다른데 정훈이 무언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혹시 민지, 너희가 최근에 맡은 사건 중에 이들과 관련된 것이 있었을까?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현우를 노린 게 아니라 나를 노린 거였을 수도. 그때 제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좌표와 함께 짧은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오후 3시까지 이 위치에 오십시오. 경찰이 발견되면 아들은 죽습니다. 경찰은 즉시 좌표를 확인했어요. 한강 근처의 폐건물이었습니다. 함정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회이기도 해요. 특수부대장이 작전을 설명했어요. 민지 씨는 실제로 현장에 가되 우리가 모든 동선을 감시할 겁니다. 프로파일러님의 의견대로 이들의 목적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면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어요. 방탄조끼를 입고 귀에 초소형 이어피스를 장착했습니다. 정훈이 제 손을 잡았어요. 조심해. 넌 현우의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야. 무모한 짓은 하지 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난 그저 현우를 데려오고 싶을 뿐이야. 폐건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과거 변호사로서 맡았던 사건들을 떠올렸어요. 혹시 제가 이런 위험에 현우를 노출시켰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책할 시간이 없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폐건물은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건물 내부는 어두웠고 곳곳에 쓰레기가 널려 있었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위기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오래된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3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변호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웃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은 어디 있나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사람이 안쪽 방에서 현우를 끌고 나왔어요. 현우의 얼굴은 멍들고 부어 있었으며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현우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면의 분노를 억누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가져왔어요. 아들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간단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최근에 맡은 사건 기억나세요? 송민철 사건. 제 눈이 커졌습니다. 송민철은 제가 최근 기소에 성공한 대규모 사기 사건의 주범이었어요. 그분이 당신에게 특별한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적 납치가 아니라 복수였어요. 송민철의 조직원들이 제 아들을 통해 복수하려는 것이었죠.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갑자기 현우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어요. 그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현우야. 달려가려 했지만 남자들이 저를 막았어요. 현우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코와 귀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납치범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이런 상황은 그들의 계획에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 귀에 장착된 이어피스에서 경찰 지휘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진입합니다. 바닥에 엎드리세요. 순간 폭음과 함께 특수부대원들이 모든 출입구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즉시 현우에게 달려가 그를 안았어요. 구급대, 빨리 구급대를 불러주세요. 제 절박한 외침이 건물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중환자실 앞 정훈과 저는 뚫어져라 의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현우 씨는 심한 뇌출혈로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심한 구타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원인은 수술 후에 알 수 있을 거예요. 의사의 말에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훈이 저를 부축했어요. 얼마나 위험한가요? 정훈의 질문에 의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뇌의 전두엽 부분에 혈관이 터져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는 서류에 서명을 받고 수술실로 향했어요. 정훈과 저는 기도하듯 손을 맞잡았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경찰이 찾아왔어요. 범인들은 모두 체포됐습니다. 그들의 진술에 따르면 송민철의 지시를 받았다고 해요. 현우 씨를 통해 어머니에게 복수하려 했던 거죠. 형사의 설명에 정훈의 얼굴이 굳어졌고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지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들이 현우를 얼마나 오래 감금했나요? 약 사흘 정도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금전을 갈취하려 했던 것 같아요. 현우 씨의 SNS를 통해 접근한 후 점차 협박의 수위를 높여갔죠. 그러다 민지 씨가 송민철 사건의 담당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계획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형사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정우는 벽에 기대어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우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현우는 강해. 반드시 이겨낼 거야. 제 말에 담긴 강인함이 정훈에게 힘을 주는 듯 했어요. 8시간의 긴 수술 끝에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정훈과 저는 긴장된 표정으로 다가갔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행히 뇌의 중요 부분은 손상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CT 스캔 결과 현우 씨의 전두엽에 특이한 변화가 감지됐어요. 자세한 건 깨어난 후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이틀 후 현우는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어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천천히 눈을 떴고 주변을 살폈어요. 그의 시선은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죠. 현우야, 괜찮니? 아프지 않니?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고 이내 대답했어요. 머리가 조금 무거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진 것 같아요. 그의 대답에 정훈과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의사가 들어와 현우를 간단히 검사했습니다. 놀라운데요. 인지 기능이 매우 향상된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종류의 뇌 손상 후에는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데 의사는 태블릿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때로는 뇌의 특정 부분이 손상되면 다른 부분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우 씨의 경우 전두엽의 일부가 손상되었지만 오히려 주변 조직이 활성화되면서 인지 능력이 향상된 것 같아요. 이런 사례는 매우 드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현우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깊고 사려 깊은 눈빛이었죠. 엄마, 내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누구였는지, 어떻게 나를 속였는지. 그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훈이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말해도 돼. 무리하지 마. 하지만 현우는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모든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SNS를 통해 어떻게 김모 씨를 만났는지, 그가 어떻게 신뢰를 얻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점차 협박으로 바뀌었는지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대화와 숨겨진 단서들까지 기억했어요. 정우는 경찰에 연락했고 형사들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현우의 증언은 놀라울 정도로 상세했고 송민철 조직의 더 깊은 범죄 네트워크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아들의 변화된 모습에 경이로움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축복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일까? 현우의 회복 속도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랐어요. 퇴원 후 일주일 만에 그는 거의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었죠. 현우의 인지 능력과 기억력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어요. 지적 장애가 있던 그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고 책을 한번 읽고 내용을 전부 기억하는 모습에 정훈과 저는 경이로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뇌의 신경회로가 재배치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담당 신경과 의사가 설명했어요. 전두엽 손상 후 다른 부분이 과도하게 발달한 거죠. 학술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오히려 현우에게 새로운 능력을 선물한 것이었죠. 한편 송민철 조직에 대한 수사는 현우의 증언을 토대로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정우는 부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 남아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프로파일러로서의 그의 능력과 현우의 세밀한 기억력이 결합하여 조직의 깊은 부분까지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현우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아들의 방에 앉아 말했습니다. 현우는 벽에 붙인 복잡한 다이어그램을 보고 있었어요. 그것은 송민철 조직의 인물 관계도였습니다. 엄마, 난 이제 모든 걸 기억해요. 그들이 나눈 대화, 전화번호, 장소,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어요. 아들의 변화가 놀랍고 때로는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의 새로운 능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모습에 감사했어요. 너의 기억이 많은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내가 당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그날 밤 정훈이 흥분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드디어 송민철의 해외 계좌와 연결된 증거를 찾았어. 현우가 기억한 대화 내용이 결정적 단서가 됐어. 제 눈이 빛났습니다. 송민철은 그동안 해외 도피설이 있었지만 증거가 부족했던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를 국제 수배할 근거가 생긴 거죠. 2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검사석 옆에 앉아 있었어요. 송민철 조직의 범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가족 대표 변호사로 참여했고 현우는 주요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어요. 정우는 전문가 증인으로 불려와 범죄 조직의 심리와 패턴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증인석에 선 현우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법정은 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SNS를 통해 접근해서 제 신뢰를 얻었고 점차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점점 늘어났죠. 그리고 제가 거부하자 폭력을 사용했어요. 현우의 증언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어요. 그는 조직원들의 대화, 장소,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판사와 배심원들은 그의 비범한 기억력에 놀랐고 변호인들은 반박할 여지를 찾지 못했어요. 아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정훈의 증언도 이어졌어요. 이 조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 집단입니다. SNS를 통해 접근하여 신뢰를 형성한 후 점진적으로 폭력과 협박으로 발전시키는 패턴을 보여요.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의 프로파일링은 설득력 있게 조직의 위험성을 드러냈습니다. 재판은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되었고 마침내 송민철 조직의 주요 인물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해자들을 위한 승리를 이끌어냈고 특히 취약계층을 노리는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제 말에 법정은 조용히 동의했어요. 법원을 나서는 길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우는 이제 서울로 발령을 받아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고 현우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끔찍했던 사건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단단히 결속시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니? 현우에게 물었어요.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을 돕고 싶어요. 특히 저처럼 취약한 사람들을요. 제 경험과 능력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정훈과 저는 감동했어요. 1년 후 서울의 한 센터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어요. SNS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개소식이었습니다. 로펌의 공익활동 일환으로 이 센터를 설립했고 현우는 상담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정훈도 경찰청의 지원을 받아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소식에서 말했어요.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특히 취약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센터는 그런 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곳입니다. 현우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었어요. 그의 향상된 인지 능력은 복잡한 사례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여전히 그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었지만 현우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의학적 호기심이 아닌 삶의 새로운 방향이었어요. 때로는 최악의 경험이 가장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도 해요. 현우가 한 피해자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당신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의 따뜻한 말에 상담받는 사람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어요.
정우는 국제적인 디지털 범죄 수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프로파일링 기술과 현우의 살해 연구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노리는 범죄 조직의 패턴을 분석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이런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막는 것입니다. 정훈이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했습니다. 가족의 식탁에 셋이 모였어요.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가 겪은 시련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정훈과 현우도 잔을 들었어요. 우리는 이제 더 강하고 더 지혜로워진 가족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별빛으로 가득했어요. 문득 그 어두운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을 찾아 헤매던 그 절망적인 시간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은 항상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함께 걸어갈 거야. 말했어요. 정훈과 현우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가족의 사랑과 용기, 그리고 정의를 향한 집념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변화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우 씨의 안전을 함께 응원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약자를 배려하기는 커녕 그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욕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모두 반성하고 제 자리로 돌아오길 바라봅니다. 결코 늦은 시간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후회 없이 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